추상표현주의 다들 들어보셨나요? 뉘앙스만 들어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대강 요런 그림들을 통틀어서 묶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그림들의 가격을 아시나요? 요 그림은 약 하나 2천억 원, 요 그림은 약 하나 2,500억 원입니다. 그래요.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편하게 말해볼까요? 제가 총대 메고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굳이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지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치원생이 그린 것 같다. 이름만 바꿔 끼워도 아무도 모를 듯. 그래요. 미술을 잘 아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이런 예술 어디에서 감동을 느껴야 하는지, 이런 예술 어디에서 가치가 생기는 건지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술은 개인의 무의식을 탐구하고 강렬한 영적 경험을 느끼고 존재의 근본적 문제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못 들어봐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런 말을 듣고 나면 머리가 더 복잡할 뿐입니다. 너희가 예술을 몰라서 그래 같은 답변 말고 정말 진지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나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당신을 위해 정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정말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시라도 올려치기 된 건 아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실속 없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이해할 수 있도록요.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는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 이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비싼 미술품의 프로토타입이 이분들 작품이에요. 페인트 물감을 캔버스 위에 막 뿌리거나 강렬한 색 몇 가지만 잔뜩 칠하거나 하는 평범하고 뻔한 미술 작품들의 시초가 이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이 두 사람의 그림이 왜 대단한지 설명해 볼게요. 그건 바로 철학의 망치로 상식을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림이라는 상식을 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웬 철학의 망치인가 싶죠? 이 그림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별 감흥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은 이 사람들 그림이 별다른 감동을 못 줍니다. 그야 이 그림들은 아주 흔하디 흔한 그림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라는 상식을 바라보는 감각, 당연함을 바라보는 그 무신경한 느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디 보자. 대기업 회장이 글로벌 미팅에서 느닷없이 엉덩이로 이름을 쓴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땡그랗게 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소개를 할 때 엉덩이로 자기 이름을 써야 한다는 오랜 의례가 있다면 어떨까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야만 예의 있다고 판단되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대기업 회장이 엉덩이로 이름을 쓰는 지루한 과정을 무덤덤하게 지켜봤을 겁니다. 엉덩이로 이름 쓰기가 왜 시작됐는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게 대체 왜 충격적인지조차도 까먹어 버릴 겁니다. 누군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꼭 엉덩이로 이름을 써야 해.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야. 그런데요, 만약 자기소개를 하던 누군가가 갑자기 엉덩이로 트월킹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질 겁니다. 저게 예의범절이라고? 우린 왜 엉덩이로 이름을 쓰기 시작했지? 여러분, 당시 잭슨 폴록이 그렸던 그림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폴록은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물감을 붓고 흘리고 튀겼죠. 뿐만 아닙니다. 폴록의 그림은 다른 그림들처럼 사람이 그려졌거나 풍경이 그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형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것도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그림이 뭔가요? 랜덤하게 생성된 AI 그림에 사람과 풍경이 있다면 그림인가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그려도 사람과 풍경이 없다면 그림이 아니게 되나요? 그림에 꼭 사람이 들어가야 하나요? 그림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림은 왜 전시를 하나요? 사람들은 그림을 왜 보는 거죠? 미술관에는 왜 가죠? 그림이 해야 하는 일은 뭐죠? 그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그림이 정녕 마음을 움직이는 매개체라면 붓칠은 꼭 해야 하는가?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전통이 이렇다고, 사조가 저렇다고, 질서가 그렇다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당연함 아닌가? 시큰둥함 아닌가? 평생을 미술에 목숨을 바쳐온 한 예술가는 수많은 고민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분명 그림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술, 미술, 회화라는 형식과 절차 안에서 예술, 미술, 회화, 우리가 아는 그림을 물어뜯고 죽여버리는 강렬한 그림이었죠.
전시장에서 폴록의 그림을 처음 본 비평가들은 입을 쩍 하고 발렸습니다. 폴록의 그림은 철학의 망치로 그림과 회화라는 틀을 깨뜨려고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도 사람들에게 통렬한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외적으로 아름답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그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찰과 훨씬 뜨거운 감정을 전해주었습니다. 폴록의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예술인지 고민하게 됐고 보여지는 것 그 너머를 보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술의 한계를 깼다는 말은 뜬구름 잡는 말처럼 느껴지거나 아무튼 새로운 거 했다로 들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추상표현주의는 그냥 아무튼 새로운 거, 그냥 아무튼 권위에 도전하는 거가 아닙니다. 기존 거랑 다르니까 엄청 충격적이죠?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의 모든 것은 사실은 압축 파일 같은 겁니다. GIF예요. 처음 듣는 사람에겐 어려운 내용일 테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영화 이터널 선샤인을 아시나요? 내용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랑과 이별을 다루는 영화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감성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간극이 엄청나죠.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터널 선샤인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곤 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이게 왜 명작이지? 하며 의문을 품기도 하죠. 어때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2시간 동안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감정과 교훈을 느낀 겁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보죠. 만약 이터널 선샤인이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단지 2시간짜리 영화만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터널 선샤인에 눈물을 흘렸다면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영화 넘어 자기 자신의 수만 시간의 만남과 이별의 역사를 보았던 것이죠. 이건 이터널 선샤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 드라마, 소설, 창작물들이 죄다 그렇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봐도 사람들의 감상이 다르고요.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세상 모든 말과 표현, 아니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대화를 나눠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각자마다 다 다른 사람으로 느낍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지만 개개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릴 테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고 상상해서 메꿔놓죠. 인간은 항상 그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인간의 상상이 더하는 영역까지 전부 고려해서 창작을 해야 하죠. 이렇게 스토리를 짜야 공감을 얻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림의 경우에는 이야기 전달의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왜냐? 하나의 프레임만 가지고 무수히 많은 느낌과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파일을 단 하나의 파일로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형식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징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로스코의 초중기 작품이죠. 기독교 세계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꼼꼼히 읽은 소위 말해 니체빠들은요, 로스코의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작품에서 그리스인의 얼굴이 혼돈 속에 뒤섞인 장면이 대체 왜 그려졌는지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로스코가 의도한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보니 단 한 점의 그림만으로도 비극의 탄생은 물론 철학, 역사, 종교, 예술 등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수십 권이나 읽어낼 수 있죠. 와, 그리스 비극, 세계대전, 죽은 종교, 디오니소스적 혼돈, 아폴론적 질서, 예술의 가치! 수많은 메시지를 단 한 점의 그림으로 압축하겠다는 로스코의 의도가 실제로 저한테 고스란히 전달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사례에서 뭐가 문제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네, 니체의 비극의 탄생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해당 그림의 가치를 읽어내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방금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더 깊고 더 많고 더 복잡한 교훈을 전할수록, 아니 더 어렵고 더 지루한 상징일수록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용량이 너무 높은 압축 파일은 압축 풀 때 오류가 생긴다는 말이고요. 제 식대로 표현하자면 어렵고 복잡한 건 죽기 쉽다는 말입니다.
결국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로스코의 최후의 만찬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변할 겁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금의 삶조차 언젠가는 역사 시간에 배우는 지루한 공부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결국 니체가 죽으면 로스코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니체의 책을 안 읽기 시작하면 로스코의 작품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역시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원래 용량보다 훨씬 작은 용량의 파일은 다운로드를 받아도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높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보죠. 이터널 선샤인은 이별 후 기억을 지우려다 사랑의 흔적을 다시 찾는 영화라고 짧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저 한 줄만 듣고 와서는 이터널 선샤인을 다 봤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터널 선샤인은 7,4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영화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안 본 사람이 저 한 줄만 듣고 와서는 이터널 선샤인을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400만 달러라는 글자로는 이터널 선샤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뭐다, 집이 어디다, 직업이 뭐다, 연봉이 얼마다, 부모가 누구다, 학벌이 어떻다 하는 사실로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짧은 상징들은 그 사람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되죠. 마크 로스코는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돈과 타이틀처럼 진짜 본질을 못 보게 하는 바이러스 압축 파일에게 강한 혐오를 느끼곤 했습니다. 로스코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본질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왜곡 없이 전할 방법은 없을까? 최소 용량으로 최대 용량을 압축할 순 없을까? 내 작품이 죽지 않을 순 없을까? 예술에서 중요한 건 뭐지? 우리의 마음은 예술을 향유할 때 뭐를 하는 거지? 복잡한 사고 과정 넘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는 거야? 느낌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뭐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가? 복잡한 사고의 끝에서 로스코는 불현듯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 묵직하게 타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로스코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감정을 가장 단순하게 가장 확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붓을 들었죠. 그때 로스코는 색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화면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로스코는 거대한 자신의 작품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를 권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의 작품은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는 이런 느낌의 작품에 가깝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스코의 작품을 보고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렬한 색에 압도되어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을 이끌어내기를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로스코가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장 깊은 본질을 떠올리도록 의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런 질문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이랑 구분이 힘들지 않느냐? 고요. 네, 솔직히 말해볼까요? 맞습니다. 구분 못해요. 실제 유사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 그림이 진품인지 아닌지 제대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팩트예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한번 골라보세요. 웬만한 전문가도 구분이 힘든 샤넬백과 짝퉁백이 있다고 칩시다. 되파는 게 불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진퉁 샤넬백 1개랑 짝퉁백 5개, 원하는 거 하나만 골라야 한다고 쳐요. 여러분은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제정신이라면 진품을 고를 거예요. 왜냐고요? 그게 진짜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사실을 아니까요. 하나 더 해봅시다. 수익 창출 불가능을 조건으로 로스코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아마도 아무리 그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거실 벽에다 떡하니 걸어놓을 거예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수백억짜리 미술품이라고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을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 몇십 년 뒤에 로스코의 그림이 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랑에 맞지 않던 그 그림을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고요? 그건 가짜니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그 사실을 아니까요.
여러분, 인공지능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이나 사진을 프린트하는 법은 조금만 가르치면 유치원생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순간 인쇄된 그림은 인쇄된 그림이고,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은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이고, 잭슨 폴록이 그린 그림은 잭슨 폴록이 그린 그림입니다. 인간에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겐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진 그림인지 작가의 깊은 통찰과 철학이 녹아든 진품인지 그 사실이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부처 예수도 할 수 있고 유치원생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성찰 끝에 할 수도 있고 술 취해서 홧김에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사랑하라는 글자만으로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외친 사랑하라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상황을 알고 의도를 알고 화자를 알고 사랑하라는 말을 애절하고 갈라진 목소리로 생생하게 듣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라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고작 그 짧은 말에도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간혹 저자의 의도를 알아봅시다 하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때로는 의도가 없다는 의도가 담긴 작품도 있고요. 심지어는 작가와 의도가 하잘 것 없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 아주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에도 감동받으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의도는 중요합니다. 마음은 중요합니다.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한 과정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는 해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해석을 훨씬 더 완전하게 만들죠. 조금 복잡하신가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모르는 남자가 당신을 보며 아이스크림을 낼름할짝거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그 행동이 과해지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 분노는 가짜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분노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꺼내든다면 어떨까요? 상황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화는 금세 풀리고 오히려 화가 났었다는 사실에 무한해질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본 내용인데요.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짧은 순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는 그 이면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왜곡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대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진심을 파헤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작품이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휘갈겨진 것인지 혹은 깊은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느끼실 테지만 결국 인간은 마음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두 사람의 작품을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이 사람의 작품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진 않을 겁니다. 잭슨 폴록의 작품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막연한 말에는 반박할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는 숫자로 환원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잭슨 폴록의 작품 중 하나는 하나 2천억 원에 팔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잭슨 폴록의 작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죠. 아무리 미술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2천억이라는 숫자를 상징으로 듣자마자 잭슨 폴록의 작품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썩어빠지게 평생을 회사 다니고 상사한테 욕먹어도 구경도 못할 돈인데 저 사람들은 물감 대충 좀 흩뿌리고 받아가는 거구나. 저 사람들은 색깔 대충 칠해놓고 강남 빌딩 10채를 살 수 있겠구나 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알았다는 판단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잭슨 폴록의 작품은 2006년 당시 최고 경매가를 기록하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잭슨 폴록의 작품은 현대 미술의 상징이 되었고 냉전 시대의 무기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잭슨 폴록의 작품은 미술이 부의 상징이자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제가 나열한 말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폴록에게 실제로 주어진 냉철한 평가죠.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잭슨 폴록은 예술을 숫자로, 미술을 글자로, 회화를 정치 수단으로, 그림을 대중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폴록의 작품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폴록의 작품은 정말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잭슨 폴록은 대공황을 지나며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한 예술가로 살아왔습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술과 우울 속에서 고통받으며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했죠.
그러나 폴록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죠. 폴록은 직업으로, 출신으로, 외모로, 타이틀로, 글자로, 형식으로, 돈과 달러로 서로를 요약하고 압축하는 이들에게, 서로를 죽여대는 이들에게 분노했습니다. 폴록은 그들에게 어떻게든 한 방 먹이고자 철학의 망치를, 아니 철학의 붓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비평가가 우연히 폴록의 창조물을 보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잭슨 폴록은 마침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독했던 가난과 생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며 그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우울감도 사라지는 듯했죠. 그때 폴록은 비로소 자신의 예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붓칠을 하지 않고 역동적으로 물감을 떨어뜨린 폴록의 그림은 숫자와 글자와 형식과 전통과 질서에 얽매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처럼 권위를 물어뜯고 황소처럼 겁없이 들이받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생명과도 같았죠. 이윽고 폴록은 추상표현주의라는 평론가의 설명과 함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잡지 라이프에서는 폴록은 살아있는 예술가 중 최고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잭슨 폴록을 살아있는 예술가 중 최고, 리빙 레전드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중심의 예술을 넘어 미국만의 예술가를 원했던 미국 사회는 독창적인 작품을 내놓는 폴록을 열렬히 반겼습니다. 폴록은 자신의 예술이 비로소 인정받고 이해받는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폴록을 잭 더 드리퍼라고 불렀고, 폴록의 작품을 혼돈의 예술이라 불렀고, 폴록의 화풍을 액션 페인팅이라 불렀습니다. 자본주의는 그의 가치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폴록은 머지않아 자신의 작품에는 관심이 없다는 진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전시장에 온 그 누구도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잭슨 폴록의 작품에 주어진 타이틀과 평가, 가격과 해설만 들으러 왔을 뿐이었죠. 제목 없이 넘버링만 매겨놓았던 그의 작품엔 어느새 글자로 제목이 붙었고, 그의 작품엔 달러가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잭슨 폴록은 자신의 작품이 죽음을 죽이는 생명이라 여겼지만, 그의 작품은 어느새 전시장 벽에 박제되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술 역사상 그 어떤 작품보다 손쉽게 설명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으로 잭슨 폴록을 검색해보세요. 지금도 그의 작품은 비싼 그림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경매 최고액 달성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며 미술 역사상 최고의 브랜딩 사례, 마케팅 사례로 설명되니까요. 이후로도 사람들은 남의 입을 빌려 그를 칭송해왔습니다. 폴록 작품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싸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화풍에 드리핑 기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보고 너도 나도 물감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폴록의 작품을 알수록 폴록의 작품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폴록의 작품을 이해했다고 확신하며 왁자지껄 떠들었지만, 그들 모두 마음 깊숙한 곳으로는 잘 모르겠다, 해석 불가, 뭐가 있겠지, 혼돈, 무의미, 허영, 허세, 마케팅, 실속 없음, 사치, 정신병이라고 여겼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폴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작품은 더 이상. 드리핑 기법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폴록은 돌연 드리핑 기법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을 부정하기라도 하는 듯 새로운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폴록이 드리핑 기법을 버리자마자 동시에 폴록도 미술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차가운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중의 관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폴록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잭슨 폴록은 잭슨 폴록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폴록은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1956년 잭슨 폴록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불과 44세였습니다. 추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로스코는 말했습니다. 난 추상주의 화가가 아닙니다. 세계관계와 형태를 표현하는 화가 로스코는 말했습니다. 세계관계니 형태니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크 로스코는 어린 시절 유대인 박해를 피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명문대에 입학하며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했죠. 하지만 로스코는 여전히 가난한 유대인,
이민자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로스코는 비참한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죠. 로스코는 신분으로, 배경으로, 겉모습으로, 타이틀로, 글자로, 형식으로, 돈과 달러로 서로를 요약하고 압축하는 이들에게, 서로를 죽여대는 이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로스코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한 방 먹이고자 철학의 망치를, 아니 철학의 붓을 들었습니다. 로스코는 성공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로스코의 그림은 정말로 숫자와 글자와 형식과 전통과 질서에 얽매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처럼 권위를 물어뜯고 황소처럼 겁없이 들이받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생명 같았죠.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2014년 그의 작품 한 점이 하나 약 2,5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개인 거래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미술의 사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스코는 추상표현주의 화가이며 색을 단순화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스코는 포시즌스라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거액의 의뢰를 요청받게 됩니다. 로스코는 당시에도 유명한 작가였지만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가진 스타 화가는 아니었죠. 그런 그에게 당시 35,000달러의 계약금은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로스코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도 돈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허영심 많은 손님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직접 레스토랑을 둘러보던 로스코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 온 그 누구도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보지 못할 거라는 진실을요. 그들은 마크 로스코의 작품, 값비싼 장식품만 보게 될 겁니다. 로스코의 예술은 부와 사치를 위한 장식품으로 박제되어서 변화는커녕 그들을 부추기겠죠.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이 그저 숫자로서, 달러로서, 타이틀로서, 장식품으로서, 상품으로서 소비될 것이라는 진실을, 정말로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는 진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로스코는 그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로스코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로스코가 독특한 작품, 미국만의 예술을 그려낼수록 비평가와 대중은 더욱 크게 환호했죠. 그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에 제목을 짓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작품에 제목을 붙였습니다. 로스코는 자신의 화풍을 정의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화풍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코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가격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로스코의 업적을 칭송하고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코는 스스로가 유명해질수록, 아니 로스코가 아닌 로스코가 유명해질수록 그는 더 깊은 한계와 고독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코는 사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림자 속에서 고립된 채 살아갔습니다. 로스코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의 우울증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로스코의 작품은 점점 색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 로스코는 돌연 강렬히 타오르는 붉은색의 작품을 남긴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윽고 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로스코의 작품 가격은 미친 듯이 솟아올랐습니다. 우린 종종 알미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2,500억 원짜리 미술품이니 드리핑 기법이니 세계관계니 추상예술표현주의니 하는 타이틀만 보고 좀 더 나아가 몇십 분짜리 영상을 대충 훑어보고 마크 로스코와 잭슨 폴록을 알았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알미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우리는 직접 만나봐야 압니다. 타이틀과 숫자와 지식을 뛰어넘어 상대를 직접 만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알미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로스코랑 폴록 작품을 어떻게 봐? 그건 걱정 마십시오. 2025년 한국에서도 폴록과 로스코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1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서울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요, 앞서 공개한 잭슨 폴록의 대표
걸작부터 마크 로스코의 초기 작품과 같이 국내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작품들까지 공개된다고 합니다. 또한 21명의 현대예술 거장들의 작품까지 모조리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1950년대 뉴욕에서 본 추상 표현 예술을 담은 미디어 아트도 있다고 하니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겠죠. 자세한 사항은 화면과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해가 없도록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마크 로스코든 잭슨 폴록이든 아니면 친구든 연인이든 누구든 아니면 예술이든 철학이든 뭐든 간에 직접 보고 직접 만나기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직접 보고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도 그림을 보는 사람도 당신을 아는 사람도 당신을 아는 사람도 그들 모두 눈으로 보고 뇌로 알지만 그들 모두 같은 이해에 도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먼저 보았다 알았다는 착각을 깹시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조리 활짝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아득바득 노력합시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